옹스트롬이라는 단위는 1나노미터를 10옹스트롬이라고 합니다. 작게 만들면 집적도도 올라가고 성능도 좋아지고요. 근데 그와 동시에 전력 소모량도 확 떨어뜨릴 수 있는 네. 기회의 문이 열리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자, 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AI 시장에서 지금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자랑스러운 기업 삼성전자. 그런데 이름에 삼자가 들어가서 그런지 자꾸 이 3등으로 밀려날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들게 하고 있죠. 과연 삼성전자에 필요한 미래 반도체 기술은 어떤 건지,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들어보겠습니다. 신창환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어떻게 해요? 이게 삼자처럼 3등이 되면 안 되는데 네. 이미 3등이 됐죠? 메모리 시장에서는. 네, 뭐 디램 시장만 보면 디램 시장만. 물론 낸드에서는 아직 1등이네요. 예, 네. 낸드는 1등이지만 디램의 기술력이나 제품 개발 속도 관점에서 보면 현재는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이라는 두 개의 기업보다는 약간 뒤로 밀려 있으나 그래도 뭐 아주 밀려 있지는 않고요. 네. 비슷비슷한 속도로 개발은 하고 있는데 또 시장 마켓 셰어만 놓고 보면 또 현재 2등 유지하고 있고 예. 또 뭐 특정 제품군으로 분류를 하면 3등일 때도 있고 또 1등일 때도 있고 그래서 뭐 단순히 모든 면에서 3등이다라고 폄하하기보다는 여러 제품군별로 보면 다양하게 1등부터 3등을 왔다 갔다 하고 있으나 네. 과거에는 삼성전자 메모리 그럼요. 사업부 하면 뭐 모든 영역에서 뭐 전교 1등이었던 어마어마한 글로벌 기업이었는데 퍼스트 무버였어요. 예, 근데 어느 근데- 순간부터 패스트 팔로워가 되고 있어요. 네, 최근에 좀 많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게 걱정되는 사실입니다. 건 사실 파운드리. 이쪽에서는 중국이 네. 2위가 되고 뭐 TSMC야 뭐 부동의 1위일 거고 여기서 또 정말 삼성전자가 3등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 네, 파운드리 쪽도 야심차게 메모리 사업에서 경험한 제조 공정 기술을 이용해서 파운드리라고 하는 서비스에 우리가 더 잘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막 고객들을 잃어가기 시작했고 기술 개발에도 난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네. 좀 사업에 어려움이 많았었죠. 그래도 최근에는 뭐 테슬라와 또 하나 큰 맞아요. 계약건이 성사가 된 사례도 있어서 23조 예, 그 정도 규모죠? 규모로 10년간 22조, 23조 정도 규모의 딜이 있어서 네. 뭐 그게 끝이 아니라고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얘기를 했으니까요. 조금 더 잘 하게 되면 테슬라와 삼성의 밀월 관계를 통해서 북미 지역에 지은 텍사스에 있는 파운드리 공장을 좀 더 가동을 잘 해서 네. 좋은 레퍼런스를 만들어서 다른 빅테크 고객사들도 삼성 파운드리가 매력적인 공정 서비스를 네. 제공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도록 이렇게 좀 확대 발전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와의 그 23조 규모의 계약 그게 네. 잘 된다면 예. 그 삼성의 그 게이트 올 어라운드 네. 2나노 공정 그 모바일 신제품 맞습니다. 양산이 가능해질 걸로 보세요? 네, 뭐 제조 공정 난제들이 아직 여러 개 존재합니다. 그러지만 뭐 그런 기술적 난제들을 고객사를 큰 고객을 이제 확보를 했기 때문에 같이 협업하면서 공정 고도화해 나가면 네. 충분히 2나노 반도체 공정 기술을 가지고 훌륭한 제품들 많이 만들어낼 거라 믿습니다. 근데 사실 어제 그 나온 숫자만 놓고 보면 너무 실망스러운 게 그 2분기 영업이익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4천억 영업이익, SK 하이닉스가 9조 원. 물론 이거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어요. 사업 영역이 다르니까. 예, 예. 근데 삼성전자 너무 저조한 거 아닙니까 이거?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 DS 사업 부문에 들어가 있는 세부 비즈니스 영역들하고 SK 하이닉스의 비즈니스 영역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는 옳지는 않겠지만 뭐 디램과 낸드라고 하는 두 개 사업 영역 그 영역만 놓고 보면 원래는 비등비등한 수준이었는데 AI 시대 개화가 되고 HBM 제품이 불티나게 팔리면서 이제 영업 이익 측면에서도 한 그리고 3배? 매출 측면에서도 차이 난다고 봐야 돼요. 예, 매출은 그 정도까지는 안 나는데 이익이 좀 3배 이상 차이 네. 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4천억 영업이익이라는 게 이게 아마 파운드리에서 많이 까먹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분기당 보통 한 2조 5천억 정도 마이너스 적자 상황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감안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낮게 발표가 됐는데요. 파운드리도 뭐 곧 부활하게 되면 네. 메모리 사업부와 파운드리 사업부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또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든 SK 하이닉스는 어쨌든 이 미래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아마 특화된 기술이 이제 점점 더 어려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할 텐데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옹스트롬 반도체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새로운 기술인 것 같은데 좀 쉽게 얘기해 주세요. 옹스트롬이라는 단위는 1나노미터를 10옹스트롬이라고 합니다. 1옹스트롬은 0.1나노미터에 그러네요. 해당이 네. 되는데요. 나노미터부터 간단히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제일 쉬운 예가 이제 차를 타고 다니면 중앙 차선 노란색 선 두 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 선과 선 사이에 간격이 45cm입니다. 그 다음에 지구의 지름 12,700km라고 하면 12,700km 대 45cm.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저 우주 위로 올라가서 여의도 한복판에 있는 도로의 중앙 차선의 선 두 개 사이의 폭, 뭐 어떻게든 촬영을 하면 보이겠죠. 그 정도 비율이 반도체를 만들 때 쓰는 웨이퍼 있죠. 둥그런 원판 네. 같은 그 웨이퍼의 지름이 30cm입니다. 300mm죠. 그 안에서 반도체 칩 안을 또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을 때 미세한 선 간의 간격이 10나노다라고 하면 웨이퍼의 지름 30cm 대 10나노. 와. 그 비율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구의 지름 12,700km 대 여의도 앞에 있는 중앙차선 45cm 그 비율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그 EUV 공정 장비를 쓰더라도 네. 그러니까는 그 초미세 패턴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최소 선폭이 10나노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보다 더 줄일 수가 있어요?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만 보통은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게 어떤 빛이 가지고 있는 파장이 10나노다. 정확히 EUV 장비는 이제 13.5나노미터의 파장을 만들어내는데요. 그 13.5나노미터 파장만큼의 미세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파장보다 짧은 거는 파장 간의 간섭 효과 때문에 정확한 모양의 그 패턴을 뜨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원하면은 또 만들어낼 수 있죠. 그게 어떤 기술이냐면 더블 패터닝. 패턴을 한 번 하지 않고 두 번을 하게 됩니다. 이게 쉽게 설명드리면 머리를 빗을 때 굉장히 가는 제 손가락 4개를 들고 이렇게 머리카락을 이렇게 빗는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미세 패턴 간격을 가진 빗이 없어요. 제가. 그럼 어떻게 하냐? 두 번째, 네 번째 손가락만 들고 한 번 빗고 살짝 옆으로 이동해서 또 빗는 거죠. 그러면 사실 4개의 손가락 빗은 거랑 똑같죠. 그렇죠. 예. 근데 대신에 단점은 한 번 빗을 거를 저는 두 번 빗어야 되죠. 공정 스텝이 단계 수가 늘면 당연히 수율 관리하기도 어렵고 또 돈도 많이 들고 그러면 원가 절감하기가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미세 패턴으로 가야 하는 이유가 어떤 그런 우리가 발열 이슈를 줄이기 위한 저전력 반도체 칩을 생산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나요? 그것도 옳은 말씀이지만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이 동일한 동일한 칩 사이즈에 뭔가를 더 넣을 수 있겠다. 연산 기능이 집적도, 올라가겠죠? 전자 부품 소자의 덴서티 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부품 소자를 넣었으면 그들을 연결해서 성능이 좋아질 겁니다. 퍼포먼스가 좋아지게 되고요.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전자 부품도요. 작게 만들면 동일한 전압을 줬을 때 전류가 더 많이 흘러요.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한국 속담 그대로입니다. 반도체 기술도 작게 만드는 전자 부품일수록 동일한 전압에서 훨씬 더 전류를 많이 흘릴 수 있는 고성능 부품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작게 만들면 집적도도 올라가고 성능도 좋아지고요. 근데 그와 동시에 전력 소모량도 확 떨어뜨릴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구동 전압을 낮추는 반도체 소자 기술. 그렇게 저희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말로 스케일링 다운, 미세 공정 기술 개발. 스케일링 다운 하는데 성공하기만 하면 사실은 여러 가지 이득들이 생기기 때문에 반도체 제조 공정 서비스를 하는 뭐 파운드리나 또는 IDM이라 불리는 종합 반도체 기업들은 어떻게든 더 작은 스케일의 반도체 제조 공정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반세기 동안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죠. AMD 같은 경우는 제조 공정 시설을 포기하고 설계 위주로 변신을 했던 케이스고요. 뭐 퀄컴, 모바일 시대 위너죠. 그들도 이제 칩 설계만 하고 있고 엔비디아도 칩 설계 위주로만 사업을 하고 있고 제조는 이제 파운드리에게 다 위탁하고 있는 상황이죠. 요즘은 또 스케일링 업도 관심이잖아요. 이렇게 쌓아 올리는 기술. 정확히 이제 스태킹 업 하겠다라는 뜻인데요. 칩의 성능을 더 높여보자. 용량도 높이고 성능도 한 2배 이상으로 높이자. 맞습니다.
또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붙이는 기술 있잖아요. 하이브리드 본딩. 네. 네. 이거를 이제 SK 하이닉스는 잘하고 있고 삼성은 못하고 있고 그 차이 아니에요? 시스템 반도체라고 불리는 영역에서는 이제 서로 다른 칩을 만들어서 붙여야 되는데 이종의 칩을 붙이는 네, 거죠? 이종의 칩을 예. 붙입니다. 그러니까 칩 안에서 어떤 연산 기능 1번, 2번, 3번, 4번이 있으면 과거에는 4개의 연산 기능을 하나의 칩에 다 담았는데 요즘은 1번 연산 기능은 1번 칩에, 2번 그렇죠. 연산 기능은 2번에 서로 다른 4개의 칩을 만든 다음에 그들을 연결해야 되는. 현재는 인텔 CPU만 까봐도 안을 4개의 큰 타일로 나눈다고 표현합니다. 저희 목욕탕에 가면 타일이 이렇게 네. 붙어 있잖아요. 그 타일 여러 개 붙여가지고 목욕탕 벽면을 다 채우듯이 인텔의 CPU 제품도 보면 안을 타일 4개로 나누어서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기술이 더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이제 칩을 위로 쌓는 그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실제 칩을 까보면 칩의 그 윗면 표면은 구리하고 옥사이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서로 다른 물질이죠. 구리와 옥사이드 물질로 구성된 표면을 서로 붙여야 돼요. 서로 다른 물질을 붙인다. 하이브리드 본딩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그런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2종의 칩들을 쭉 스태킹업해서 하나의 컴퓨팅 시스템을 만드는 네. 세상을 이제 엔지니어들이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HBM4에는 이미 그게 들어가 있는 거죠. HBM4는 아직까지는 이제 D램이라는 동종의 칩을 이용해서 쭉 8단, 그렇죠. 12단, 16단 쌓는 네. 것이고요. 아마 HBM4E 26년 하반기쯤 출시 예정인데 그 엔비디아 제품으로는 루빈 내지는 루빈 울트라 그 정도급 제품에 HBM4E가 탑재될 때는 지금은 HBM4가 왼편에 있고 그다음에 GPU가 오른쪽에 있고 네. 그 둘을 인터포저라고 하는 다이를 이용해서 서로 연결을 해주는데요. 향후에는 GPU가 있으면 그 위에 바로 HBM이 올라오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써서 칩과 칩을 붙이는 그런 세상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의 원조라고 하면은 중국의 그 낸드 플래시 메모리 기업이죠. YMTC. 맞습니다. 네. YMTC가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만드는 메이커고요. 한 10년 전부터 2015년부터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로 그들 용어를 빌리자면 X-스태킹 그러니까 뭔가 스태킹하는데 임의의 변수 X 뭐든 쌓아 올리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으로 X-스태킹 기술을 가지고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나오는 낸드 제품은 다 3D 낸드고요. 몇 단을 쌓았느냐가 사실은 기술력의 척도라고 보셔도 무방할 만큼 네. 누가 높이 쌓느냐의 경쟁인데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칩에 홀을 구멍을 뚫어서 쭉 내린 다음에 그 구멍마다 이제 여기는 300층, 그 밑은 299층, 298층 뭐 이렇게 만들었다면 중국 YMTC는 그런 식각 공정 기술, 이게 네. 이제 하크 공정이라고 하는데 하이 에스펙트 레이시오 애칭하는 기술인데 그 장비가 비싸기도 하고 또 대중 수출 통제 후보군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은 애당초 우리는 그런 고급 공정 기술을 써서 하면 너무 비싸지니까 제품 가격이 애당초 한 12단 정도만 만들고 12단을 계속 붙이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 뭐 24단, 36단, 48단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고 최근에는 뭐 한 72단짜리를 2개 쌓으면 이미 144단. 네. 그거 한 번 더 붙이면 288단 해서 사실은 단수 측면에서는 YMTC가 거의 뭐 1등 그룹에 올라와 있다라고 그래요. 보셔도 됩니다. 3등인데 이제 2등 제끼고 1등으로 가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YMTC 가. 리프로깅 한다고 하죠. 개구리가 네. 펄짝펄짝 뛰어가듯이 원래는 하나하나 계단 올라가듯이 성숙해가면서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냥 한 층씩 올라가는 기술 전략을 펼쳤고 네. 사실은 그런 본딩, 엑스태킹 기술이 미래 칩, 스태킹업이라고 하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하나의 잘 맞는 네. 구체적인 기술이 돼버린 거죠. 이쪽 낸드 부분에서는 어쨌든 YMTC가 그 기술을 먼저 봤던 거고 D램 부분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치고 올라와서 먼저 선두가 된 거고 맞습니다. 그렇게 구별해서 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를 보면은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 어떤 DNA를 가진 네. 약간 그런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확하게 보신 것입니다. 네. SK 하이닉스 보면은 그 선택과 집중을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선택과 집중의 다른 말은 어떻게 보면 포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정확하십니다. 네. 네. 근데 보통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좋은 단어가 있지만 선택은 안 하고 여러 개를 다 맞아요. 하고 싶어 하죠. 이것도 선택해야 되고 저것도 선택해야 되고. 근데 그 반도체 기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메모리 사업을 하다 보면 제조 공정 노하우를 알게 되고 이를 확대하면 내가 파운드리 사업을 해도 되겠네 그렇죠. 하고 자연스럽게 확장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잘 비즈니스를 운영하면 문제 없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왜 시모스 이미지 센서라고 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데이터를 읽는 눈이라고 하는 맞습니다. CIS 사업부죠? 네네. 그걸 과감하게 포기했더라고요. 네. 메모리 메이커들이 CIS 사업을 하게 되는 동기가 D램 개발하는 데 사용했던 여러 반도체 공정 장비들을 활용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품이 그 카메라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시면 저 렌즈 너머에 조그마한 반도체 칩이 보일 겁니다. 그게 CIS 칩인데 보통 스케일 자체가 마이크로미터 스케일 또는 수백 나노미터급이라서 D램에서 썼던 공정 장비를 그대로 긁어와서 조금만 변경하면 큰 투자 없이 이 제품을 팔 수 있죠. 그래서 D램 사업자들이 매력적이라고 판단하고 시작했던 사업인데 수년간 여러 M&A 하려고도 노력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돼 보려고 하고 또 새로 투자도 받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번번이 실패해서 과감하게 선택과 집중하자 해서 D램에 버렸습니다. 근데 버렸다는 게 CIS 사업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들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아날로그 회로 쪽 설계하는 엔지니어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최근에 HBM4E, 4, 요 제품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HBM3E까지는 D램만 쌓아 올린 제품인데요. HBM4부터는 HBM 제품의 최하층에는 연산을 일부 담당하는 로직 칩들이 들어갑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D램 위주의 사업을 하다 보니 아날로그 회로에 대한 경험을 갖춘 엔지니어가 D램 사업부 내에는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근데 사업을 철수하기로 했으니 CIS를 CIS에 있던 아날로그 회로들을 엔지니어들을 HBM 사업부에 붙였더니 HBM4, 4E 제품에는 CIS 사업부에서 오신 분들의 역할이 톡톡했다. 그 삼성도 일종의 그런 선택과 집중, 어떻게 보면 포기하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각 사업부별로 지금 열심히 어떻게 턴어라운드해서 다시 크게 일어설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회를 더 드리고 또 잘 할 수 있다면 사실은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있거든요. 다시 한 번 더 위대한 메모리 반도체 메이커 그리고 그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위대한 글로벌 기업이라는 거에는 누구도 이견은 없을 거예요. 다만 지금의 삼성의 어떤 현 주소를 봤을 때 뭔가 기업 문화나 이런 혁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교수님 어떤 제언을 하고 싶으세요? 원팀 정신입니다. 이 기업이 위기다라고 할 때 위기의 1단계가 위기인데 위기인지 모르는 게 위기의 1단계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위기 2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위기가 왔고 위기인지 알아요. 근데 그 내부의 구성원들이 아무것도 안 합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거죠. 그게 이제 두 번째 위기 단계고 세 번째 위기 단계는 위기가 와서 위기인지 알겠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제 개별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나만 살겠다고 액션을 취하는 때입니다. 마지막 4단계, 자, 지금부터 우리는 위기가 아니야 라고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럼 삼성은 어느 단계예요, 지금? 삼성은 지금 한 3단계쯤 갔다고 3단계? 보는데요. 원팀으로 잘 워킹할 수 있도록 빌드업만 잘 해주시면 충분히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럼 원팀의 가장 중요한 거는 구성원 간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얘기를 믿고 내가 좀 잘 못한 게 있으면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까고 그 문제가 뭔지 공개하고 서로 붙어서 풀어야 되는데 얘기하면 좀 불편한데 하지 말까라는 생각들. 원팀이 아닌 거죠. 반도체를 하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걸 잘 보시는 것 같아요. 교수님. 네, 오늘 이 반도체 차세대 기술 옹스트롬 반도체 소자 기술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가져야 할 어떤 혁신의 전략까지. 네. 결론은 결국 삼성 화이팅이네요. 네. 삼성전자는 위대한 기업입니다. 앞으로 더 성장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네. 그 내부 구성원들이 하나의 팀이 되어서 더 열심히 노력하면 충분히 1등 기업으로 더욱더 번창하리라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신창환 교수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